금리를 인하하진 않더라도 인상을 멈추거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네네. 경우에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인상은 강한 하락 요인이잖아요. 네. 강한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상승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강한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그냥 좋아야 제자리인 거죠. 그렇죠. 상승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되려면 강한 상승 요인이 생겨야 돼요. 네. 그럼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강한 상승 요인이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더라도 예를 들면 금리 인하가 0.25% 인하가 됐다. 그런 게 강한 상승 요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엄청난 에너지를 돌릴 만한 요인이 못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적어도 금리 인하가 될 때 뭐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 정도는 나와야 조금이나마 뭔가 상승으로 돌릴 만한 여지가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다가 미 연준이 갑자기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그런 예상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네, 같거든요. 그런 점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상승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정도지, 그냥 하락 정도가 좀 완화되는 정도지, 이게 상승으로 돌아갈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거죠. 그 보통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제 2023년이면 2027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2027년의 바닥이다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하면 뭔가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2026년이나 7년을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 요인들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신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웹도독 네. 이게 전문 용어인데 사실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전세라는 거는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면 파생 상품은 원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항상 원물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에요. 근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파생 상품이 원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웹도독이라는 건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꼬리는 몸통이 원물이죠. 그리고 꼬리는 사실 이제 그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몸통이 막 흔들면 꼬리가 흔들리는데 꼬리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몸통이 저절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그건데 바로 전세가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징조 전세가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최고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저절로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매매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세에 의해서 저절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야 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이제 제 책을 읽는다든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개미들로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개미들이 시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한 번 있던 사태가 바로 코로나 형국에서 주식시장 그 동학개미라고 하죠. 네. 동학개미 사태가 일어난 게 거의 유일한 그 개미들이 혁명을 일으킨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슈화될 정도로 개미들이 모여서 힘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개미들은 오히려 하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대부분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임차 전세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를 저절로 밀어 올리는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닥에서 턴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바닥을 찾기 위해서 뭐 집은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바닥이 좋겠죠. 그렇죠.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언저리를 짐작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은 전세가라는 거. 전세가율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전세가율은 사실 뭐 제가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예, 그 지역, 그 아파트와 그 속해 있는 지역들의 역대 최고치를 보시면 그 최고치에 근접을 했을 때부터 이제 관심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최고치에 이르르면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절로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7년쯤에 그런 일이 지지 않아요. 2027년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기거든요.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제 매매가가 하락을 멈추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와요. 올라와서 전세가율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전세가율이 최고점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2027년 이후로 한 29년 정도 되어야 이제 최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매매가가 이제 밀려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30년에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상당히 먼 시간인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밑에서 한참 이제 머무르더라도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4, 5년 걸릴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락 지지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는 안 떨어지고 이쯤 되면 이제 나도 그냥 뭐 매매하는 걸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의 기준이 뭐냐면 전세가율이거든요. 밑에서 전세가가 딱 바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면 이 정도 선이면 이제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거의 매매가 하락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제 바로 전세라는 거예요. 전세가 이제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아마 올해까지는 전세가 하락이 좀 유지가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세가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 내년 하반기라고 하시면 2024년 하반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2024년 하반기쯤 그런 다음에 2년 정도 이제 지나면 서서히 이제 전세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율이 점점 좁혀지게 돼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매매 시장이 하락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 기준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작년에 전세가율보다 올해가 전세가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율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서서히 이제 지금은 워낙 급락하는 모양이 생기지만 이제 하락 추세도 참 완만하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년 정도 이렇게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23년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금리가 2023년은 뭐 그냥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어요. 2024년, 2025년으로 가면 금리는 지금 다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변화가 수 있는. 그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제가 2차 요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차 요인은 방향이 다르면 힘을 거의 못 냅니다. 못 내는 게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됐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매수자들이 따져봐야죠. 어떤 게 이익인가? 집을 사는 게 이익인가? 아니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큰가? 근데 하락 추세가 생긴다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손해거든요. 이익이 생기는 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집이 필요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로 가면 자가로 들어가는 것보다 주거 비용을 훨씬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하락기가 되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너무 좋은 상품이거든요.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매매 시장에 이제 특히 반대 상황인 경우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가격 하락 속도 조절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혜택이 생기더라도 그 혜택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되느냐, 집값 하락으로 해서 손해 보는 게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주는 혜택이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냥 손해폭을 줄여주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줄 때는 사실 뭔가 시그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약간 하는데 여기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 바로 상승 효과가 나서 상승이 일어나야 이제 여기서 얻는 이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가는데 상승이 안 일어나면 계속 이제 하락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손해 보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얻는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더 매수를 안 하고 미분양도 사실은 잠깐 뭐 줄어드는 효과는 생기겠지만 역시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떨어졌는데도 2020년 초반, 뭐 중반 정도 가격 수준까지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떨어진 추세는 사실 뭐 20% 30%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20% 3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전체 지수상에서 떨어지는 폭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보면 어느 한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8억에. 그럼 우리는 이 아파트 전체가 8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 채 거래된 걸로 인해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8억짜리 거래가 10건 되는 것과 한 건 거래되는 거는 지수상에서 표시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하락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건이 그렇게 급락하면서 거래되는 그런 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본격적인 하락장처럼 개인들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장은 하락 거래들이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호가도 좀 더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락 거래들이 조금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미분양이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미분양을 잡겠다.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계셨던 아파트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보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시기별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미분양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걸 경험해 본 분과 아닌 분들의 이제 시각차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미분양을 하게 되면 뭐 좀 좋은 거는 할인 분양도 하거든요. 그러면 할인 분양을 하면
이제 그 지금 이제 뭐냐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할인 분양하면 좋은 거 아니야 깎아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이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예, 그 물건에만 꽂혀져 있다라는 얘기죠. 주변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 분양하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싸냐? 싸야 좋은 거잖아요. 싸지 않아요. 제가 분양을 하면서 주변 아파트보다 할인을 했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싼 물건은 저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팔 때 30% 40% 할인을 해서 파는데 정말 힘들게 팔았어요. 손님들이 와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오면 한 명도 계약을 한 명이 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정말 계약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와서 보면은 할인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거든요. 와서 이제 가격 보고 주변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면 야,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관심은 있는데 지금 가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라.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 주변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1억 더 떨어지면 그때 전화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넓게 보면 이런 물건이 사실 좋냐 안 좋냐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미분양했던 거 원래 분양가보다 떨어졌다라는 거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주변 아파트 가격도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교해봤자 그렇게 좋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미분양을 제가 추천하지 않느냐? 그 아파트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추세가 제일 중요한데 분양을 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 에너지만 탄 아파트와 하락을 깊게 했던 아파트가 나중에 올라갈 때 그 추세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올라가는 추세를 가진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뭐냐면 40% 할인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때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조건은 비슷한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얘가 조금 더 비싸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저는 새로 분양하는 걸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비싼데 얘는 완판될 확률이 새로 훨씬 더 높고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하락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하락했던 거는 그 안에 원분양을 받았다가 하락을 한 원분양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막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미분양을 그렇게 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